잘 나와? 여기까지 나와? 거기 안 나와. 여긴 나와? 표시할게. 여기? 오케이. 고마워요. 자, 우리 산화환원 반응인데 일단은 전체 이번 단원 이제 1단원하고 2단원이 드디어 끝나고 3단원으로 들어왔어요. 3단원은 화학 변화이고요. 화학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3단원이 화학 변화는 아니고 이 단원 자체가 무슨 변화의 어쩌고저쩌고 아닌가? 변화와 다양성이란 단원에서 1번, 중단원 1번이 화학 변화예요.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화학 변화에 대한 거고 총 3개의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서는 뭘 하냐? 산화, 환원, 반응.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산화나 환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배워본 적 있어?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 없는 개념이야. 그치? 아예 처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울 수 있어요. 산화, 환원, 반응. 두 번째는 산연기예요. 산과 연기. 이건 들어봤지? 네. 산이 뭐야? 싱거. 연기는 뭐야? 미끌미끌한 거. 뭐 세제나 아니면은 뭐 락스 이런 거 있잖아요. 둘 다 엄청 위험해. 산은 사람을 녹이고 화산이 있죠. 화산. 산을 만지면. 연기는요. 연기 자체가 단백질을 녹입니다. 그래서 락스를 맨손으로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손이 막 미끌거려. 그 손에 있는 단백질 녹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장갑을 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락스 칠하고 이렇게 손 보잖아. 막 손 벗겨져.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락스가 완전 순수한 그런 락스는 아니고 약간 희석이 돼 있겠지. 그 정도 아니지만 하다 보면 막 발 미끌거려 막 그래. 청소해봤어? 화장 청소해봤어? 나도 안 해봤어. 혼자 사니까 하게 되더라.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니까. 락스 칠하면 눈물이 줄줄. 곰팡이는 2주에 한 번씩 생기는 거야. 집에 있을 때는 완전 깨끗했는데 그게 다 어머니의 노력이라는 것을 이 나이 먹고 알아버렸지. 산과 연기 반응으로 머리 감을 때도 쓰겠구나. 산과 연기 반응으로 쓰이죠. 어떻게 쓰이냐면 이 머리가 가끔씩 두피 안이 성질이 바뀔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머리가 산성이 됐어. 그럼 당연히 안 좋겠지. 사람은 중성 상태일 때가 좀 괜찮아요. 왜냐면 그 상태일 때가 가장 밸런스가 잘 맞으니까. 근데 머리에 뭔가 망가져가지고 머리가 막 산성이 됐어. 막 머리 빠져. 그럼 어떡해? 염기성 샴푸로 감아서 중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중화 반응입니다. 이 산과 염기 같은 경우는 서로 만나면 물을 만들어요. 물을 만들면서 중성이 되거든. 그래서 그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우는 게 3단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름은 산화환원이랑 산과 염기가 닮았지. 근데 내용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산염기랑 중화 반응이 연관이 돼 있고 얘는 조금 따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딱 산화환원 반응을 하고 시험 대비 들어갔다가 산염기 하면 딱 맞아요. 만약에 산염기까지 하고 시험 끝나고 중화 반응 하면은 약간 애매해. 너네 다 까먹었을 거거든. 그치? 산염기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반응에서 물을 생성을 하면은 수소랑 산소 반응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수소랑 산소가 반응하는 건 아니고 수소 이온 하나하고 수산화 이온이라는 게 반응이에요. 우리 염기라는 건 수산화 이온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이런 식이 됩니다. 수소 이온 산, 이게 산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염기라고 해요. 염기.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지면 0 되고 H2O가 되겠죠. 요렇게 물을 만드는 거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험 끝나면 각각 요 산과 염기의 성질에 대해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 두 개 합쳐서 물을 만드는 중화 반응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산화환원 반응 하고 그리고 3교시에 사람의 유전. 우리 저번 시간에 멘델의 유전 했었죠. 독립의 법칙. 오늘은 사람의 유전 끝내면은 아마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학교가 몇 개가 있었더라. 여기 굉장히 많았는데 시험을 일단 본다. 근데 그 전체. 응? 흥덕 봐. 볼 것 같아. 그냥 친구. 어? 안 봐? 보는 거 맞는 보는 거 많은 거 같아. 니네 계속 봤었잖아, 그렇지? 나머지는 안 봐? 조용히 안 봐요. 나보고 안 보고 방교호사 안 봐? 응. 화홍은? 몰라? 아직 몰라? 서천은 뭐지? 서천은 기말만 보잖아, 그렇지? 웬만하면 다 시험들이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 시험 대비? 여기서 웬만하면 다 한 명? 두 명?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시험 대비를 막 시간 아까워하기가 좀 그런 게 어쨌든 기말에 한 번에 다 몰아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미리 조금씩 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외울 게 줄어드는 거니까 많이 들으면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많이 외우지 않고도 이제 그냥 몸이 익힌 상태에서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 학교에서 어디 나가요? 순서대로 나간다 손. 저희 물리하고 있어요. 물리학, 역학적인. 역학적 에너지. 생식과 거기 유전하는 학교. 금방 저쪽 들어가. 금방 그쪽 들어갈 것 같아요. 니네 지금 신경계 한다며? 네. 그렇지. 와, 근데 끔찍하다. 니네 이학 그 기말 때 생식과 유전하고 다 한 번에 시험 보려고 해봐. 물리학을.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야 된다니까. 자, 우리 이제 산화 환원부터 볼 건데요. 처음 배우는 거라서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오늘 배우는 내용 가지고는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산화인지 환원인지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판단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배우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럼 그 경우를 보고 판단할 수만 있으면 돼요. 한 단계 더 앞서 나간다라고 하면 식을 스스로 세울 수 있으면 되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화학식 자체를 많이 알고 있지 않은데 화학 반응식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산화환원 해볼게요. 선생님 그 이면지 있어요. 이면지 오케이 갖다 줄게요. 이면지 필요한 사람 한 분뿐인가요? 넉넉하게 가자. 필요한 사람 또 쓰세요. 여기 놔둘게요. 자, 산화 환원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은 일단 산화랑 환원이 둘이 다른 내용이에요. 약간 서로 광합성과 세포호흡처럼 반대되는 말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 먼저 구분을 해주시고 먼저 사람들이 산화랑 환원을 얘기를 할 때는 산소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산소가 붙느냐 아니면 산소를 잃어버리느냐 기준으로 산화 환원을 정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산소일 때가 있고요. 근데 산소로만 이제 산화 환원을 따지다 보니까 산소가 없는 반응에서는 산화 환원을 못 따지는 거야. 그럼 조금 그렇지. 산화 환원을 구분하고 싶은데 산소가 없는 반응에서는 산화 환원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전자라는 기준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칸을 채워볼게요. 우리 산화, 산소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산소가 붙는 반응, 산소를 얻으면 우리가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 얻음. 그러면 반대로 환원이라는 거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이제 전자라고 보시면 산소라는 원소가 다른 물질과 공유결합, 다른 원소랑 공유결합을 할 때 대부분 전자를 많이 뺏어오는 쪽이에요. 산소가 전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 다른 원소랑 공유결합을 할 때 우리 공유결합이라고 하면 원소 사이에 전자를 넣고 서로 공유한다고 배웠죠. 근데 사실 말은 공유인데 누구한테 더 가까이 있느냐는 그 원소가 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산소는 전자 진짜 좋아해. 산소를 이길 수 있는 애는 한 명인가? 플루오린.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플루오린이나 염소도 아마 안 될 것 같고 플루오린 이렇게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원소는 산소랑 같이 전자를 경쟁하면 뺏겨 전자를. 그러니까 산소를 얻는다라는 말은 반대로 전자를 뺏긴다라는 말이랑 같겠죠.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야. 근데 왜냐면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 진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반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를 얻는다는 건 전자를 잃는다는 거.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전자를 얻는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테이블을 놓고 계속 우리 판단을 할 거야. 이걸 처음에 암기를 요거 하나만 하면 돼. 산소를 얻음, 전자는 잃음. 환호는 산소를 잃어버림. 그러면 전자는 얻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테이블을 쓰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조금 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산소를 얻는다는 건 전자를 잃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산소를 잃는다는 건 전자를 얻는다는 거. 산소가 뺏어갔던 내 전자를 다시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환원의 정의를 세워놓고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볼 거예요. 맨 처음에 산소로 판단할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을 볼 건데, 산소가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문제가 좀 쉽다고 할 수가 있어요. 숫자만 세면 되거든. 산소 개수만 세면 돼요. 화석연료의 연소인데, 우리 화석연료가 연소하면은 항상 생성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게 됩니다. 연소라고 하는 건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고요. 얘가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가 연소, 산소하고 반응하면 CO2하고 H2O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맞춰보면요. H가 4개니까 여기에 2개, O가 총 4개가 돼서 여기에 4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됐다를 판단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CH4는 이 둘 중에서 뭐가 됐을 것 같아요? CO2가 됐을까? H2O가 됐을까? CO2가 됐겠죠. 이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앞에 반 수업을 하니까 왜 CH4가 CO2가 되느냐, 여기 H4가 H2O가 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C는요 골격이에요. 골격. C라는 골격이 있고 주변에 H가 붙어있는 구조야. 근데 이제 우리가 H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건 붙어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C는 가만히 있고 H가 옮겨 다니는 거야. H가 빠지고 여기 있는 O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C가 가만히 있는 거지. CH4가 CO2가 됐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뭔 소린지 얘기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요렇게가 CH4예요. 그러니까 C가 중간에 있고 옆에 H가 격가지식으로 붙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산소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2개의 산소가 반응을 했을 때 C는 그대로 있고 이 H가 빠지고 옆에 O가 붙는 거야. 이렇게. 이 모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골격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H와 남는 O들이 모여서 이렇게 2개의 H2O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CH4가 CO2가 됐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면은 산소의 개수를 한번 세보자. 얘는 산소 0개지. 얘는 산소 원자가
4개. 얘는 두 개. 2개. 그러면은 지금 CH4가 CO2가 되면서 산소를 어떻게 했지? 얻었어. 얻었죠. 그럼 이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산화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걸 산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산소를 얻어요. 그러면 산화. 그러면 이번엔 산소가 물이 될 때 어때요? 잃어버리죠. 그럼 이때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바로 산화환원이에요. 조금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산소를 얻어야 돼. 그럼 산소를 얻으려면 누군가는 산소를 버려야 하죠. 그럼 산소를 버리는 게 환원이니까 항상 산화와 환원은 같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산소의 입장에서 우리가 산화 환원의 판단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소가 없는 반응에서도 내가 산화 환원을 판단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잘 나와? 나오는 그런데 조금 가야겠네. 전자. 잠깐만. 전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자의 예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 분 남았어요. 그래서 쉬고 그냥 좀 이따 가자. 네, 좋지? 그건 아니고, 우리 산화환원을 산소의 입장에서 살펴봤고, 정환이 보여? 이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살짝 옆으로 치울까? 이게 낫지.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의 관점에서 한번 볼 건데요. 자,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책에 나오는 건 두 개예요. 먼저 이렇게 생긴 비커가 두 개. 근데 각각 다른 실험을 볼 거고. 오, 나 이거 원래 못했는데. 안 되는데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수직으로 막 세워놓고 힘 세게 주고 한다고. 아 이렇게 아예? 90도로 90도로? 오 뭔지 알겠다. 다시 해볼게요. 안 해. 그냥 한 땀 한 땀. 이게 낫겠어요. 여기 손바닥 자국 봐.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용액에 금속을 담글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팅 자체를 질산은 수용액으로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NO3가 질산이고 AG가 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수용액 상태라고 하면 얘네가 항상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AG NO3를 넣었지만 물속에서는 AG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안에는 AG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다 뭘 넣냐면 구리선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구리선을 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 산화환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지식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오늘 궁극적인 목표는 산화랑 환원을 구별하는 게 목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반응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어. 이 구리랑 은이랑 만났을 때 둘 중에 구리가 이온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큽니다. 근데 지금 구리는 금속이죠. 구리 금속. 근데 얘가 물에 들어와 보니까 만만한 은이온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 전자 줘버리고 내가 이온이 돼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구리가 들어오면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내놓은 전자가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요. 은이온이 지금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니까 탁 갖다 붙어요. 그러면은 은이온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리가 버린 전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은 금속으로 섭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구리는 두 개의 전자를 버렸죠. 근데 은은요 지금 플러스예요. 얘는 전자 하나만 있으면 은이 되는 거거든. 은이온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가 버린 전자를 다 소화를 하려면 은이온 두 개는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구리가 물에 녹으니까 그쵸. 구리는 물에 녹고 은은 달라붙게 되겠죠. 근데 은이요 바닥에 이렇게 석출되기보다는 구리가 지금 구리선이 있죠. 그러면 구리한테 전자를 받으려면 이 근처로 가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에 은이 달라붙어요. 구리선 근처에. 그러니까 뼈대 근처에 은이 붙는 거죠. 은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은선이 그쵸. 은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리 이온이 되면은 한마디로 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물속으로 퍼지는 거죠. 그럼 구리선이 얇아져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훨씬 두꺼워져요. 왜냐하면 구리는 하나씩 사라지는데 은은 몇 개씩 붙어? 두 개씩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이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거는 이제 실험에 대한 이해였고 산화환원을 판단할 수 있으면 돼. 구리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내놓은 거죠. 구리는 전자를 잃어버렸지. 그럼 얘는 산화야 환원이야. 전자 잃어버리면 산화. 산화. 그러면 은은요 구리가 잃어버린 전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은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은이온은 환원이 일어난다.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이 실험을 이해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의 목표는 산화하고 환원만 판단하면 된다. 그 산화 환원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씩 써주면 할 수 있겠어? 옆에 보고 전자를 내놨네, 얻었네 요걸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어려울 거예요. 다음 실험 볼게요. 다음 실험은 이번에는 질산은이 아니고 염산, 염화수소가 담겨있는 통입니다. 그럼 얘도 수용액이다 보니까 얘도 H+랑 Cl-로 존재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판때기를 하나 넣을 건데 그 판이요 아연입니다. 아연판 ZN이라고 하는 아연판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아연판도 구리랑 같이 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더 큽니다. 수소보다. 왜 꼭 수소냐? 염소는 왜 안 되냐? 지금 아연은 금속이기 때문에 우리 금속은 이온일 때 전자를 내보내는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통합과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안 배웠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금속은 비활성 기체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면 내가 원래 가진 것보다 전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아연 같은 경우는 아연 이온이 될 때 얘는 아연은 또 2+야. 그러면 전자를 두 개 밖으로 버리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Cl-에는 붙지 않아요. 얘는 이미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전자가 과량으로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H+에 갖다 붙게 됩니다. 그럼 H+는 전자 몇 개 필요해? 한 개 필요하지 일단은 H+니까. 근데 지금 얘는 두 개를 잃어버렸지. 그럼 두 개의 수소 이온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때 EH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소는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H2가 된다. 근데 이때 이 H2는 기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요 은은요 구리에 갖다 붙어가지고 이 구리 줄이 두꺼워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연은 아연대로 물에 녹아 들어가는데 만들어진 수소가 밖으로 뿅뿅 빠져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연판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연판이 부식된다고 하죠. 아니면은 질량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때 나오는 기체를 우리가 수소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기포 발생. 기포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용액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구리 이온 있잖아요. 구리 이온 자체가 푸른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금속 상태일 때는 붉은색인데 이온 상태일 때는 푸른색이고요. 또 산소랑 만나면 까만색이 됩니다. 되게 색깔이 여러 가지. 청동도 음. 산호가. 그래서 까매지잖아요. 그래서 막 닦거나 아니면은 걔를 재련을 좀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가 푸른색.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네. 그럼 여기서도 산화환원 판단할 수 있겠죠.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 나 오늘 저거 계속 안 지울 거야. 저거 안 지우고 계속 판단만 할 거야 우리는. 알겠죠? 산화. 밑에는 환원이 되겠죠. 여기서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면요. 요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내가 쓴 식이랑 책에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식이랑 조금 달라요. 170쪽에 있는 그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그리고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 같은 걸 보면 식이 한 줄이야. 근데 난 두 줄로 썼지. 요거를 우리가 반쪽 반응이라고 하고요. 지금 내가 쓴 걸 반쪽 반응이라고 하고 우리 수학에서 식을 더하는 걸 하나? 하죠. 위에 있는 식 아래에 더하는 거. 하나로 만드는 거 하지 않아? 그거랑 똑같이 화학식도 더할 수가 있어요.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건 왼쪽에 쓰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쓰면 돼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써보자. 그러면은 더해보자. 얘 같은 경우 CU 있어요. CU EAG 플러스 그리고 또 왼쪽에 EE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쓰고 그다음 화살표를 찍 긋고 오른쪽에 있는 거 써요. CU2 플러스 EE 마이너스 그다음에 EAG. 근데 잘 보면 중복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수학이랑 양변에 똑같은 게 있으면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면요. 책에 있는 한 줄짜리 식이 나와요. 그 한 줄짜리 식이 이렇게 반쪽 반응식을 먼저 쓴 다음에 그 식을 더해서 나온 식이 밑에 있는 식입니다. 한 줄의 식. 그래서 책에 있는 식으로만 냅다 보면은 도대체 저게 왜 저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 전자 이동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반쪽 반응을 보고 한 줄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화랑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까지만 더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또 산화 환원을 판단을 해보면 돼요. 오늘 계속 산화 환원을 판단을 해보는 거야. 네? 난가? 아닌데? 야, 이거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난다. 나 며칠 전에 벨티를 당했어. 내가 1층에 살거든? 내가 이사를 해서 혼자 사는데 벨티를 당했어. 근데 내가 집 앞에 CCTV 같은 걸 달아놨단 말이야. 우리 집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누가 쿵쿵쿵 해서 나갔어. 한 3시인가? 낮 3시? 그래서 올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내가 밖에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CCTV 돌려봤지. 진짜 무슨 상잼민이들이 한 초등학교 3학년? 3명이서 막 잔뜩 신나가지고 우리 집 앞에 왔어. 그리고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2명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한 명 용감한 한 명이 띵동 팍 가지고 갑자기 확 도망가는 거야. 내가 이 잼민 얼굴도 다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우리 집이 대문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도망가기 쉬운 곳을 찾은 거지 그냥. 그럼 진짜 인생에 쓴 거 한번 보여줘? 진짜 고민했다. 얼굴 다 나왔으니까. 너네 벨티 하면 진짜 벌금 엄청 세게 물고 징역 가는 거 알지? 그거 엄청 큰 문제야. 근데 이제 걔네들 그거 알겠어? 그냥 그 스릴에 얼굴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였어. 그 잼민이들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한 2번만 더 하면 얼굴을 프린트해서 문 앞에 붙여놓은 다음에
하면 더 뒤진다 이렇게 써놓을까봐.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지 않아? 효과 직방일 것 같은데? 신고하는 거보다? 그치? 아, 그 있잖아. 딱 초등학교 3, 4학년 스포츠 머리 알지? 딱 땀에 젖어있는 스포츠 머리에다가 한 3명이서 잔뜩 신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발도 있잖아. 내 문 앞까지 오지도 못해. 이렇게 발이 계단이 있었어. 계단에 발 걸쳐. 그리고 딱 도망가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죠. 하지만 봐줬어요. 저의 어른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죠. 이게 이제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가 아까 1번이었고 2번이 거창한 제목으로 뭐라 돼 있냐면 지구와 역사를 바꾼 산화환원 반응인가? 뭐 거창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구랑 개꿀잼 벨티 잼빈이 썰까지 다 잘렸어. 어떡하지? 동영상 친구들은 모르겠네 우리의 즐거운 이야기를. 땀에 젖은 잼민이의 스포츠 머리 얘기를 못 듣겠네. 어쨌든 지구와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산화환원 반응 뭐 이 정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인데 그냥 역사에 영향을 준 저는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화학 반응 같은 걸 보고 거기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산화됐고 누구는 환원됐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광합성과 호흡. 이 광합성과 호흡은 진짜 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요거는 어제 내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 통합과학 처음에 하다 보면은 지구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막 이런 거 배우잖아. 마그마 바다 있고 막 원시 지각에 바다 생기고 그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는데 어제 수업한 학생이 왜 바다에서 생겼냐는 거야. 그리고 최초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니? 나도 모르지. 그치만 내가 배운 걸 최선으로 답을 해서 그런 실험이 있어요. 밀러의 실험이라고 해서 진짜 옛날 사람들은 치즈랑 헌 옷 그거를 유리병에 넣어놓으면 쥐가 생긴다고 믿었어.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 생물이 그냥 알아서 생긴다. 근데 당연히 치즈를 넣고 꿀린내 나는 옷을 넣으면 쥐가 찾아오겠죠. 근데 그걸 이제 믿었어 사람들이. 왜냐면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지. 야,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기냐. 우리가 과일을 가만히 놔두면 그 과일에서 초파리가 생기죠. 그걸 가지고 과일이 초파리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어? 그 초파리 알이 그냥 과일에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워낙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걸 믿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다 보면 그 자연 발생설 나 지금 뭔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전에 있던 게 생물 속생설인가 그럴까? 생물에서 생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치즈에서 생긴다.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번개가 쳐서 생물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더 옳은 소리인 게 뭐냐면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기체들을 방전관에 넣고 전기 충격을 주면요 그 안에서 아미노산이나 DNA 핵산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걸 알아낸 실험이 밀러의 실험이야. 그래서 그 밀러라는 사람은 이제 원시 대기가 워낙 불안정할 때 번개도 자주 쳤겠죠. 그래서 번개가 쳐서 생물체가 생겼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어요. 오 그런가? 했는데 우리 처음에 지구가 생성됐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그 방정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아미노산 합성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밀러의 실험도 어딘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생물체는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바닷속에서 처음으로 생긴 게 미생물? 고세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처음에 우리 지구에는 산소가 아예 없었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질소였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는 뭘 가지고 호흡을 했냐? 걔네는 혐기성 생물이에요. 혐이 뭐야? 극혐할 때 혐이지. 공기를 극혐하는 생물이야. 그래서 그냥 다른 황화수소나 요런 거 아니면 젖산발도 요런 거 해가지고 숨을 쉰 거지. 공기가 필요 없는 거죠. 산소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지구의 바닷속에 있는 그냥 유기물 같은 걸 먹고 이렇게 컸어. 그냥 자기는 그 산소 호흡 안 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물은 자꾸 느는데 먹이는 계속 줄어드는 거야. 먹이를 만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경쟁이 지친 애들이 스스로 먹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광합성이야. 그러니까 경쟁에 밀려서 이대로 가다 죽겠다 싶은 애들이 빛을 가지고 자기의 먹이를 합성하는 게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생긴 광합성 생물이 이름이 겁나 어려워. 스트로몰라이트인가? 뭐 검색해봐야 돼. 이름이 한 6글자가 돼요. 스트로마 단세포 식물이라고 해야 되나? 단세포라고 하기에는 돌멩이처럼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 이끼가 아니야. 이끼도 아니야. 돌이라니까, 돌. 보여요?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여요? 이 바다에 지금 이렇게 똥같이 있는 얘네가 처음으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 산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산소가 다른 혐기성 생물들이 이제 경쟁에 지친 애들이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호기성 호흡이라고 해요. 그거를 좋아하다, 호흡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 호흡하는 걸 좋아하는 생명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처음으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산소로 호흡을 하다가 그 산소 호흡을 해도 공기가 남는 거야. 산소가 남는 거야. 그래서 그 산소가 위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외선이 차단돼서 바닷속에 있던 생물들이 찔끔찔끔 밖으로 나오는 거야. 모든 것은 경쟁 때문이에요. 이제 바다에서도 살기가 힘든 거지. 너무 생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시작은 이 광합성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거의 모든 게 진행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요즘 그것도 찾아봤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요즘에는 생명체가 처음 시작됐다는 가설이 뭘로 인정을 받을까? 제일 유력한 가설은 심해 열수구 가설인가 그렇대요. 심해에 보면은 이렇게 공기가 뽕뽕뽕뽕 나오는 화산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주변에서 굉장히 고시대에서 나올 법한 미생물이랑 고세균 이런 것들이 나왔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리고 그 심해 열수구에서 나오는 황산이나 황화수소 같은 걸 가지고 호흡을 하는 고세균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시작됐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땅에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찾아보면 거기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그것도 근데 가설이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 고세균들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직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시작일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막 이렇다 할 가설을 내놓지 않아서 그게 가장 그래도 가까운 가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시작됐을 거다. 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고세균들이 호흡도 하고 하다 보면은 혼자서는 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단세포로 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남세균 같은 걸 잡아먹어요. 그래서 걔를 영록체처럼, 지금의 영록체가 사실은 큰 세포가 작은 세포를 잡아먹은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공생하게 되는 거죠.
이 엽록체 안에 있는 세균은 큰 세포가 영양분을 주니까 좋고 이 큰 세포는 제가 산소 호흡을 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지. 광합성을 해주니까.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진핵세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핵세포예요. 이런 다세포 생물들. 어쨌든 지금 단세포식 단세포 생물들끼리 모여갖고 막 군사 같은 거 만들어. 맞아요. 그렇게 군락을 이루다 보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광합성이 큰 몫을 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데는 광합성이 큰 몫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광합성이 사실은 산화환원 반응이었음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야. 앞에서 밑밥을 겁나 깔아. 그리고 결국은 뭐냐? 광합성은 대단한데 그 광합성이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부터 보시면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물 합쳐져서 포도당을 만들고요. 지금 얘가 포도당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를 내뱉는 반응이고 이때 빛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식을 맞춰보면 6이에요. 그러면 아까 벨티, 잼민이, 썰 다 들어갔겠다. 포도당을 한번 그려볼까? 그럴 필요는 없나? 궁금하잖아. 네. 저도 포도당 화학식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중간에 이렇게 탄소가 들어있고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그치? 근데 이제 포도당은 당이 이 탄소가 6개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이렇게 겹가지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게 약간 입체 구조가 아닌데 OH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올라와 있다. 점점점으로 돼 있으면은 내려가 있다는 뜻이고 색칠이 돼 있으면 올라와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대학교 과학이에요, 얘들아.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겼네 정도만. 육각형 모양인데 중간에는 산소고 탄소 하나는 여기 있어요. 알 필요 전혀 없어. 그냥 궁금할까봐 내가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생긴 게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이름이랑 비슷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광합성을 보시면 산소의 개수를 세봅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산소 몇 개죠? 총? 12개. 여기는 6개. 코연아 여기는 6개. 일어나시고 1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CO2가 요 C6H12O6이 됐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산소가 줄어들었네. 산소를 잃었네. 그럼 뭘까요? 산소를 잃었네. 12개에서 6이 됐으니까 환원이 되겠죠. 환원. 그럼 반대로 H2O는 이 산소가 6개였는데 지금 O2가 되면서 산소가 12개 됐어요. 그러니까 산화되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 호흡은 얘들아 반대죠. 아예 반대 과정이죠. 그럼 이거 순서도 이게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에서 정해져 있는 거야? 순서? 그러니까 어디다가 무슨 화학식을 넣어야지? 아, 요 순서? 네. 아니 안 정해. 한번 내 맘대로 쓰면 돼. 근데 대신에 뭐 반응물 들어갈 자리에 생성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화살표 왼쪽이 반응물이니까 얘네 둘 사이의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앞뒤가 바뀌면 안 되지. 호흡은 이 같은 경우
알겠죠? 그럼 이번에도 산소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면요. 얘는 6, 12, 12, 6이고 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니까 이번엔 산소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산소를 얻으면 산화, 그래서 얘가 산화. 좀 띄어서 썼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되는 거니까요. 이 산소는 물이 되면서 산소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환원이 된다. 이렇게 산화랑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구나 정도를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화석연료의 연소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아까 했어. 그 CH4랑 산소랑 반응해서 우리 이산화탄소랑 물 만드는 걸로 예시 봤었잖아요. 그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분비를 가져왔거든요. 오늘 다 쓸 줄 알았어. 불쌍한 분필들. 안정환 보고 비웃었어. 내가 미스한 걸 보고. 이렇게 산소랑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하고, 우리 화석연료가 연소하면 항상 CO2랑 H2O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 아까 여기 H가 4개니까 여기도 4개가 돼야 돼서 앞에 2 붙여주시고, 산소 2개, 산소 2개. 그래서 총 산소 4개죠, 생성물에. 반응물에도 4개가 와야 돼서 요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산소의 개수를 따져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 산소 0, 얘는 4, 얘는 2, 얘는 2네요. 그럼 지금 CH4가 CO2가 되겠죠. 산소를 얻었어요. 얘는 산화. O2, 요게 지금 산소를 잃었죠? 그럼 얘는 환원. 요거 판단만 해주면 된다. 이 식을 외우는 건 무리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것도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직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앞에 거 보면서 식은 세워주시고 산화 환원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아까 광합성이랑 호흡이 우리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죠. 우리 지구에 미친 영향. 화석 연료가 연소하면 그 자체로 열이 나옵니다.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료를 떼어가지고 나오는 열로 굉장히 많은 것을 했죠. 뭐 증기기관, 그것도 이제 석탄 떼어가지고 이제 증기 나오는 걸로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 보일러만 해도 가스 태워가지고 우리 따뜻하게 사는 거죠. 또 뭐 있어요? 가스레인지, 그걸로 우리 많은 거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철의 재련입니다. 이 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도구를 사용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많이 쓴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쓴 게 뭐냐면 돌이에요. 돌을 쓰고 그 다음에 청동을 쓰고 그 다음에 철을 썼단 말이야. 왜 철을 그렇게 늦게 썼을까? 우리 지구에는 철이 많은데. 이유는 철을 쓸 줄 몰라서 그래요. 철이 되게 고온에서. 맞아요. 재련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아는 저런 철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산소랑 붙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슨 상태로 존재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뚝뚝 떨어져 만지면, 그러니까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철의 재련 방법을 발견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고, 누가 먼저 철을 잘 다루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막 가려지죠. 청동칼이 쓰겠어? 철칼이 쓰겠어? 당연히 철칼이 세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민족이 뭐 땅을 지배를 하고 문명 시대를 여는 거죠.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밥도 잘 먹어요. 왜냐면 농기구도 다 철로 만드니까 밥을 좀 재배하는 것도 쌀 재배량도 늘고, 그다음에 뭐 문명 그런 것도 발달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 산업화 할 때도 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지금도 진짜 많이 쓰이죠. 근데 이 철은요,
재련 단계가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한 번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이 철의 재련이 일어나려면 먼저 일산화탄소를 합성해야 돼. 보시면 요 탄소랑 산소를 반응시켜서 일산화탄소를 만드는데 이 탄소를 우리가 코크스라고 해요. 탄소는 동소체라고 해서 C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한글 이름이 다른 게 엄청 많아. 흑연도 C고요. 다이아몬드도 C예요. 또 뭐 플로렌 이런 것도 C고 또 뭐 있었지? 탄소 나노튜브 이것도 C였죠. 그래서 이름이 다 달라. 얘는 코크스라는 C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크스를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면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이때도 화학식이 지금 안 맞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얼추 맞겠죠? 그럼 누가 산화돼요? 코크스가 산화되죠. 그 다음에 환원이 같이 돼야 되죠. 원래 산화랑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얘를 가지고 환원됐다고 하기에는 환원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넓게 보면 환원된 게 맞아. 왜냐하면 지금 이 산소는 자기를 나눠서 C한테 줬지. 그렇기 때문에 환원된 건 맞지만 생성물이 하나라서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책 단계에서는 그냥 환원을 안 따집니다. 그냥 아 산화됐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산화철과 일산화탄소 앞에서 만든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요. 이 Fe2O3가 산화철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하면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똑 떼가요. 그리고 철만 그렇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개수가 맞나요? C도 3개고 O도 3개, 6개, O 6개, 여기도 O 6개니까 숫자 맞죠? 그러면 누가 산화되고 환원됐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산소 개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얘는 3, 얘는 3, 얘는 0, 얘는 6이네. 그러면은 얘가 이거 되고 이게 이거 됐겠지? 그쵸? 얘 이 철이 있는 요 철하고 가야겠지? 그럼 요거는 맞죠? 산화됐어, 환원됐어. 산소를 잃어버렸네. 환. 얘는 산소를 얻었네.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산소의 개수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산화환원을 판단할 때는요, 이렇게 생성물이 하나 있을 때는 조금 컴수해요, 이렇게 하기가. 근데 나중에 이제 화학 1 배우게 되면 산화수라는 걸 배워요. 산화환원 될 때마다 숫자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산화되네, 이 코크스만 산화되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 지구와 역사에 영향을 준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실험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원 평가 좀 하다가 그거 합시다. 사람의 유전. 밑줄은 그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그을래요? 사실 밑줄 그어도 니네 잘 안 보잖아. 맞지? 그냥 오늘 내용 이해한 걸로 넘어가고 실험을 볼게요. 오히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을 보는 건데, 지금 이 장치에서 하는 실험을 우리는 화학식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이 장치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걸로 볼게요. 지금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산화구리를 깔고 거기다가 탄소를 넣고요. 가열을 시킨대요. 맞죠? 산화구리 가루 넣고 탄소 가루 넣고 그 다음에 반응을 시키면 우리 산화구리 처음에 무슨 색이냐면요, 검은색이에요.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갑자기 빨간색의 물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기체를 물에 넣어보니까 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져. 우리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고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CO2가 됩니다. 그러면 CO2가 되려면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럼 O2가 저기 빠져나가면 남은 건 이 CU밖에 없는 거죠. 아, 생성된 빨간색 물질은 구리구나. 이런 거를 보는 실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산화환원을 판단을 해보는 거죠. 누가 산화됐을까? 숫자 써줄까? 그리고 원래 빨간. 네, 구리 약간. 근데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 주황색? 그 우리 전선 같은 거 벗겨보면 황동 색깔 그거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가루로 내보면 빨간색이에요. 진짜 빨간색이긴 합니다. 우리가 보는 구리는 약간 재련을 한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산소가 2개, 얘는 0개, 얘는 0개, 얘는 2개인 거죠. 이 CuO는 CU가 됐겠지. 이거 뭐예요? 환원. 아까 환원이 빨간색이었어? 기억이 안 나. 산호가 산화 파란색이었어? 그러면은 이거 뭔가 이걸 또 색깔 헷갈리다 보면은 나중에 너네가 볼 때 진짜 힘들거든. 뭐 색깔로 필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걸 좀 통일을 해줘야 돼. 환원이 되는 거고요. C가 CO2가 될 땐 산소를 얻었죠. 그래서 얘는 산화가 됩니다. 또 요거 보는 실험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실험은 겉불꽃, 속불꽃 실험이에요. 겉불꽃이랑 속불꽃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겉불꽃은 불꽃의 바깥에 있는 불꽃이라서 여기에는 산소하고 반응을 잘합니다. 얘는 산소하고 반응해요. 근데 속불꽃 같은 경우에는 불꽃 안에 있기 때문에 산소랑 만나는 건 조금 힘들고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바뀌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랑 반응하느냐가 다른 거죠. 우리 겉불꽃에다가 구리를 넣어요. 그럼 구리랑 누가 반응한다고 아까 겉불꽃은? 산소. 밖에 있으니까 산소하고 만나요. 그럼 얘가 산소하고 반응하면 뭐가 되냐면 CuO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생성물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써주면 그냥 구리가 산소를 만나서 산화됐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속불꽃에다가 얘를 다시 넣어요. 지금 여기는 붉은색 구리를 겉불꽃에 넣었더니 검은 색깔의 산화구리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속불꽃에다가 검은색의 산화구리를 넣고, 그럼 그 안에서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CU 그리고 CO2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엔 속불꽃에 검은색 산화구리를 넣었더니 구리가 됐네. 다시 빨간색 구리가 됐네. 그런 색깔 변화를 보는 실험입니다. 불꽃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실험은 얘는 붉은색 구리가 되고요. 이때도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얘는 산소 1개, 1개, 0개, 2개네. 그러면 지금 산화구리가 구리가 될 때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환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하나 얻었어요. 그럼 얘는 산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171페이지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 뒤에 아까 실험 탐구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풀어볼게요. 하면서 모르는 걸 질문하세요. 주문이잖아요. 그건 인정. 나도 주말이. 어쨌든 이제 사람의 유전 할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완두콩 유전 했었어요. 완두콩 유전. 근데 이제 사람에게서 어떻게 유전이 일어나는지를 볼 건데요.
완두콩의 유전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 세대의 맞아요. 한 세대의 길이도 다르고 그리고 그 자손의 수도 다르죠. 또 유전자 양성. 맞아요. 유전자량이 엄청 많아서 형질이 엄청 다릅니다. 완두콩은 해봤자 색깔이나 뭐 아니면은 콩 모양 요 정도였고 그것도 색깔도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둘 중에 하나였고 모양도 쭈글쭈글 아니면 동그랗고 이런 거 하나였는데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깔, 귀 모양, 눈 모양 뭐 다 다르죠. 근데 그것도 정해진 게 아니고 뭐 약간 갈색, 고동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형질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완두콩 유전 실험 같은데 사람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이 어려운 이유. 사람의 유전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로 한 세대가 길다. 하나의 사람이 자식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가 되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한 번 태어나면 오래 살죠. 그래서 세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수가 적어요. 완두콩은 한 번에 막 1600개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많아봤자 10명이 넘기가 어렵습니다. 10명 넘으면 그것도 신기한 거지. 그 다음에 자손의 수가 적고요. 형질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리고 요거랑 연관해서 이 사람은요 유전자의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거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뭐 유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피부색 이런 것도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의 유전을 조사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쭉 볼 가계도 조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가계도 조사는 그냥 한 가정 내에서 유전병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예요. 가계도 조사. 가족 내 유전 정보, 유전병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계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모가 남자고요.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면 결혼이에요. 동그라미가 이제 여자고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면 그 선 아래에서 이렇게 선 하나를 내려주시고 형제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계도고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할 거예요. 그건 뒤에서 이제 쭉 보고 가계도 조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쌍둥이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생식할 때 쌍둥이도 종류가 2가지라 그랬어요.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난할이 일어날 때 하나가 떨어진 거여서 둘이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유전적, 환경적.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얘를 키우게 되면 환경의 영향을 얼만큼 받는지를 조사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쌍둥이를 사. 그리고 옛날에는 막 힘드니까 자식을 팔잖아요. 쌍둥이 사요. 그리고 한 명을 뭐 북극에 보내, 한 명은 사막에 보내. 차이를 보는 거죠. 이거 좀 극단적인 저의 예시고 그런 실험을 했었대요. 그런 식으로 쌍둥이 연구. 일란성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조사를 많이 하고요. 요즘에는 이런 연구는 윤리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란성은 난자 자체가 2개가 생겨서 각각 수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유전과 환경 둘 다 영향을 보게 됩니다. 유전과 환경.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건 약간 통계조사예요. 통계조사는 100명 모집합니다. 이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 손 드세요. 해서 손 들었어요. 40명이 손 들었어요. 아, 우리나라의 40%는 코로나에 걸렸군. 이렇게 하는 게 통계조사입니다. 100명은 너무 작죠. 모집단이 엄청 크면은 좀 신뢰도가 있는 통계조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직접 세어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게 통계조사. 뭐 더 쓸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는 핵형 분석.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염색체나 DNA 그 자체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핵형이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상염색체, 성염색체, 사람의 염색체 할 때 판에다 깔아놓고 염색체 모양 본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염색체 개수를 직접 세보고 염색체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모양을 봐서 뭔가 끝이 잘려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고 하고, DNA 조사도 요즘에 자주 하는 방법이에요. DNA를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 발달한 거죠. 핵을 안에 있는 DNA를 꺼내서 그 DNA를 조사를 직접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유전 연구가 일어나게 되고요. 아직 괜찮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유전은 두 가지예요. 총 두 가지. 이게 끝인데 상염색체 유전하고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염색체는 뭐야? 우리 사람의 염색체 총 몇 개였죠? 46개 중에서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44개의 염색체를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했었어요. 상염색체라고 하는 건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유전이 되면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똑같이 유전이 되는 병을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꼭 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질들이 상염색체 위에 있어서 남녀 공통으로 유전되는 것. 그걸 바로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해요. 근데 성형색체는 완전히 비슷한데 성형색체만 다르면 비율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Y 염색체 위에 있는 염색체 그 유전은요 남자만 불려요. 남자한테만 생겨요. 여자는 Y 염색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Y 염색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병이다. 그러면은 남자만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Y 염색체 같은 경우는 남자 100%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것도 개선할 것도 많이 없어요. 그냥 X 염색체 유전을 배우거든요. X 염색체는 이제 밑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상염색체 유전부터 남녀 공통으로 유전되는 거를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예를 들어서 혀말기, 혀가 말리냐 안 말리냐, 귓볼이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뭐 이런 것들은 남녀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쌍꺼풀, 외꺼풀, 눈꺼풀 모양. 이런 상염색체 유전되는 걸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나와요? 나와요? 내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귓볼 모양에 대해서 해볼게요. 귓볼 모양은 부착형하고 분리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둘 중에서 누가 우성으로 유전이 되는지도 일단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밑에 보시면
색칠을 한 거는 부착형이고요. 색칠이 부착, 안 색칠이 분리고요. 네모랑 동그라미 둘 다 있겠죠. 근데 글이 귀찮아서 일단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맨 처음으로 봐줘야 될 때는 어디냐면 우리 누가 우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우성인지 판단 먼저 해야 돼요. 그 판단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지점이 뭐가 특별하냐면 부모의 표현형과 자식의 표현형이 달라요. 부모의 표현형은 그냥 색깔이 없는 건데 분리형이죠. 근데 자식은 부착형이 나왔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부모의 유전형이 열성이다. 그러니까 분리형이 열성이라고 치면 우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열성이면. 그럼 자식은 무조건 분리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자식이 다른 게 나왔다는 거는 부모의 유전자형이 우성이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가진 이 분리형 유전자가 우성이어야지 잡종으로 자식이 스몰A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될까요? 부착이랑 분리가 있는데 내가 부착형 유전자를 스몰A라고 하고 분리형 유전자를 라지A라고 할게요. 그러면 부모는 지금 분리형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서 부모가 만약에 부착형이고 이 부착형이 우성이라고 해볼게요. 부착형이 우성이야. 그러면 부착형이 우성이야. 그럼 부착형 라지 A가 나와야 되지. 예를 들어서 부착형이 우성이라고 내가 가정을 했어.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자리가 비어 있어도 얘는 부착형인 거잖아요. 그럼 이 부착형 유전자는 부모한테서 왔겠지. 그럼 부모가 어쨌든 이 스몰 A를 가지면 부착형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분리형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유전자가 우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유전자가 열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분리형이 열성이에요. 그러면 분리형이 이렇게 똑같아야지만 분리형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가 열성이야.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지만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자식도 똑같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지금 모양이 다르잖아. 라지A면 이렇게 동그랗게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색깔 있는 네모예요. 네모랑 동그라미 성별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모의 유전자가 우성이고 부모가 잡종일 때밖에 없어요. 보시면 라지A, 스몰A가 되어야지만 자식이 스몰A로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성인 부모 형질에서 열성인 자식이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형질이 다를 때는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형질이 우성인 거, 그럼 분리형이 우성이구나를 알았으면 나머지 일단 열성을 채워줄 수 있겠죠. 열성은 다 스몰A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 그렇지? 그러면은 스몰A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나머지를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A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라지A를 받아왔다고 하면 이 아빠가 라지A를 줄 수도 있고 스몰A를 줄 수도 있어. 둘 다 줘도 분리형이지. 어쨌든 라지A가 있으니까 우성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식이 스몰A야. 이 스몰A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지.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았어? 아빠한테서 받았겠지. 그럼 아빠는 스몰A를 가지고 있고 근데 정상이라기보단 분리형이야. 분리형이니까 라지A도 가지고 있겠네요. 나머지 애들은 엄마한테는 무조건 스몰A를 받았으니까 스몰A 하나씩 끼고 정상이니까 아빠가 라지A를 줬겠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 단어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뭐냐. 이렇게 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에서 뭐 분리형 귓볼이 나올 확률 이런 걸 물어봐요. 해보면 여기까지 나오냐? 정원아? 나왔어?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엄마는 라지 A, 스몰 A 생식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사각형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는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러면은 자식을 가지면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러면 지금 우리 스몰 A, 스몰 A를 부착형이라고 하기로 했었고 라지 A가 있으면 분리형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이때 자식이 태어날 때 분리형 귓볼을 가질 확률이 50%, 부착형 귓볼을 가질 확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바로 상형식체 유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지금 상형식체 유전 같은 경우는 자리가 두 개고 대립 유전자도 두 개예요. 라지 A냐 스몰 A냐 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상형식체 유전이야. 그러니까 남녀 공통으로 유전되는 거긴 한데 ABO식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자리는 두 자리야. 근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개예요. 이거 조금 들려줘. 보여? 아 그래요? 뭐냐면 A형, B형, O형 이렇게 있는데 A랑 B형은 A형이랑 B형이라는 A랑 B는요 둘이 성질이 비슷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A랑 B는 우열이 없고요. O는 둘보다 약해. 그래서 A랑 B는 같고 O는 약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얘네가 요 대립 유전자 자리에 오게 돼요. 그럼 경우의 수를 나타내 보면 A 자리랑 A 이렇게 올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올 수 있을까? A, B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 또 A, O 또 올 수 있고 그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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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리고 O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이거 이해가요? 종류는 대립 유전자 종류는 3개인데 올 수 있는 자리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조합할 수 있는 걸 내가 다 써본 거야. A 옆에 O가 오는 경우, A 옆에 A가 오는 경우, A 옆에 B가 오는 경우, B 옆에 B, B, O, O, O 이렇게. 근데 얘네가 이렇게 두 개는 겉으로 봤을 때 무슨 형일까? A형이지. O가 약하니까 A가 더 세니까 밖으로는 A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A형. 얘는 AB형. 얘는요 둘 다 강하니까 AB형 이렇게 나오고 요렇게는 B형. O형이 되려면 이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O만 O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O형이 많아요. O형이 많다고요? O형이 제일 O형이 제일 많대? 은근 많던데. 왜 많냐면 A O형이랑 B O형이 만나 보자. A호랑 B호랑 만나서 O가 나올. 근데 그건 사실 확률이지. AB형이 나올 확률보다는 O형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네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O형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지. 다 섞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우리 한 명만 한 명의 집. 나는 삼형제다. 나는 동생 3명 있다. 혜인이네. 너는 무슨 형이야? 혈액형이? O형. 동생은? 다 O형이야? 그러면 유추할 수 있어. 부모님의 혈액형. 근데 또 틀릴 수도 있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혜인이네 집은 이렇게 3명이고 너가 첫째야? 둘째는 남동생이야? 여동생? 다 여동생이야? 다 여동생이야? 그러면은 이거 그냥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판단 안 나고 그러면은 5겠죠? 그러면은 이 5 하나 누구한테 받아? 엄마한테 받아올 거고 5 하나
어디 받아요? 아빠한테 받아오겠죠. 근데 이런 모를 수도 있네. 엄마 아빠가 O형일 수도 있고요, A형일 수도 있고 B형일 수도 있어요. 뭐예요? O형? 아, 그래서 다 O형이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A여도 이렇게 확률이 나올 수는 있는 거죠. 대신에 정말 희귀한 확률이지 어떻게 맞죠 이거? 어떻게 A형 한 번 안 나오고 다 O형만 나오겠어. 근데 이렇게 다 세 명이 다 O형이면은 부모님이 두 분 다 O형일 확률이 더 큰 거죠. 이렇게 유추도 해볼 수 있고, 이 ABO식 유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거랑 자릿수는 같은데 대립 유전자 자체가 3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염색체 유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나는 설명이 쉬워 그냥 이렇다 설명하면 되는데 너네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는 성염색체 유전. 성염색체는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얘기를 하죠.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였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반성 유전이라는 걸 볼 건데, 반성 유전은 뭐냐면 남녀에게서 유전병, 발병 비율이 달라요. 아까 Y염색체 위에 병이 있으면 남자 100%, 여자 0%였죠. 그런 식으로 비율이 다른 것처럼 X염색체 위에 있을 때 유전병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남자는요 이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병은 X하고 X-로 나타냅니다. X-가 유전병 유전자고요. X가 정상이에요. 그럼 남자는 가능성이 XY거나 X-Y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병에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50%인 거죠. 근데 여자는 일단은 X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겠죠. 이 유전병이 만약에 열성 유전병이라면 뭐만 유전병이에요? 이 사람만 유전병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분의 1, 33.3%로 여자는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25%. 왜? 3분의 1이 25야? 순서가 바뀌고 어? 주관색 똑같은 거. 바뀌어 똑같아. X-X나 XX-나 똑같은 거. 뭐를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느냐는 그냥 내 마음이야. 내가 그냥 X-X라고 써도 되고요. XX-라고 써도 돼요. 이 순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예요. 이 둘의 자리는. 그래서 이렇게 남녀 유전병 발병 비율이 다르면 우리가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얘는요 정해줘요. 우리 책에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혈우병하고요 정록생맹이라는 거예요. 정록생맹이 뭔지 알아? 빨간색하고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다른 색은 다 보이는 거. 네, 다른 색은 다 보여요. 근데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초록색만 구분을 못해. 근데 나 진짜 구분 못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그러면 빨간색 쓰면 안 되겠다. 그렇지. 근데 자기도 모르더라. 아무도. 자기는 초록색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사실 빨간색이야. 그 반대로 보는 거야, 둘 다? 아니 그냥 똑같은 색으로 보인대. 약간 뭐가 더 밝고 어둡고 차이로.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해볼 거냐면